그린 스무디. 우리가 제가 또 이렇게 핫도그를 먹었으면은 살이 찔 염려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비타샵 그린 살이 스무디. 찌면 안 되죠. 핫도그를 안 먹고 이걸 먹어야 살이 안 찌는 거 아니야? 염려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걸 더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 드셔봐. 이건 어떻게? 야, 이건 스무디인데 분말로 이게 돼 있네. 뭐냐면은 분말이네.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네. 요걸 일단 넣어. 빨리 넣어. 네. 넣고 그리고 이거 저기 아침에 배지미를 좀 가득 한번 넣으셔가지고 막 흔들어서 드세요. 이게 뭐냐면은 하루에 3끼 먹잖아요. 네. 아침 저녁을 이걸로 드셔봐. 어. 어떻게 이걸로 한 끼를 할 수 있느냐 드셔봐. 배불러. 정말 배부르고. 킬로칼로리는 165킬로칼로리로 네. 드셔야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 이것만 드시고 네. 그럼 이거 먹으면은 굶걷지 못합니다. 배가 배불러요? 불러요. 포만감도 있고 그럴 것 같아. 맛도 좋고. 약간 선식 같은 건가? 점심은 그냥 뭐 선식 같아 보이는데 네. 이게 씹다 보면 견과류도 있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살 뺀 사람 2달 만에 15kg를 뺐어요. 아, 그 얘기. 예. 누가요? 아, 이거 다 씨발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흘리기도 하는데. 시브라고 했어요. 시브. 씨부랄 하려고 그랬잖아요. 아, 정말. 자, 이번에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보통 단백질 파우더나 다이어트 쉐이크나 선식처럼 우유에 타 마시는 것들을 먹다 보면 이 배에 가스가 차요. 그죠? 가스가 차죠. 차요. 예, 예. 가스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쉐이크를 꺼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게 바로 배에 가스가 차는 이유가 유제품 속의 유당 때문입니다. 유당. 그래서 성인의 75%가 유당을 잘 못 소화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그린 스무디에는 유당 분해를 돕는 효소인 락타제 A, 락타제 A 40mg을 추가해서 더 상쾌하게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 건강해 고급 보이네요. 네. 원료 추가로 제조 원가는 올랐지만은 김용민닷컴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야. 가격은 조전 가격 그대로 유지합니다. 감동이네. 이 비타샵 그린 스무디가요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라고도 과언이 헐비타민 품절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선물업자들이 여자 살려고 입도 선매를 하려다가 아이고. 저기서 다 구속됐습니다. 아, 여기가 도매보다 더 싸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잘했어. 에이, 농담입니다. 나쁜 사람들. 아, 근데 너무 있네. 아, 이럴 때 웃어줘야지. 그래, 꼭 고기를 끄덕이면 아, 이거 어떡합니까? 흔들 때 조심하세요. 이 밑으로 흔드시면 안 돼요. 이 들어서 흔들고. 네, 그래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하여튼 품절 사태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자, 비타샵 그린 스무디는 동결 건조 공법으로 가공한 채소와 과일, 곡물의 3가지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배합해서 체중 조절용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씹을 것도 있고요. 맛도 아주 좋습니다. 드셔보세요. 어때요? 와, 아주 맛있 아직 안 먹어봤어요. 다 읽을 때까지. 존나 맛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래 먹어도 덜 질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 하루 한두 끼 내가 얘기한 대로 해. 아침 저녁 이걸로 깔끔하게. 예, 살 빠지겠네, 이거.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그린 스무디를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보통 직장인들은 저녁에 술만 안 먹어도 살 빠지죠. 그렇죠. 그렇더라고. 제가 이 김준혁 교수님은 거의 뭐 태어나서 뭐 10살 넘어가서부터 저녁에 술 안 마신 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10살. 10살 넘어서부터. 와, 그래요? 매일 근데 드세요? 그 형이 그래서 2달 안 먹었더니 네. 살이 쪽 빠졌다는 거야. 맞아요. 술 안 먹으면 살 빠지더라고요. 근데 난 뭐야 이게 술 안 먹는데. 그 이거 뭘까요? 안 드셔가지고. 안 드셔가지고. 네. 아 술 차라리 먹었다니까. 적당히 먹어서 더 좋을 수도 아 있어요. 그래요? 아니 이거 드셔보세요. 먹어보니까 보리 플레이크, 통밀 플레이크, 알파 현미, 뭐 시커리 화이버, 알파 옥수수 뭐 이런 게 들어있다는데 이게 먹을 때마다 입에 뭐가 걸려 씹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안 심심하고 맛있네. 고소한 그렇습니다.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먹다 보면은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 군것질 생각이 없어요. 나 어렸을 때 어머니가 미숫가루 이렇게 타주시면서 먹어보면 맛있다. 네. 그래서 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에 보시면요, 이거 뭐 씹을 게 이렇게 많아. 국물이 많아요. 네. 이거 요만큼 먹으면은 진짜 배부르겠는데 이거. 그렇습니다. 야, 나 그래도 용민이 형은 다이어트 광고는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또 하시네. 이게 내가 맛있는 근데 지금- 이분은 밥은 밥대로 드시고 네. 이건 이것대로 드시니까 간식으로 드시고. 야 팔면대찜을 이런 거 왜 먹냐? 아, 먹기보다 팔기다. 왜 먹어 이런 걸? 근데 제가 지금 2모금밖에 안 먹었는데 네. 좀 묵직해요 느낌이. 아, 맞아요. 네. 걸쭉하요. 네. 좀 물을 좀 많이 드실 기호에 따라서 네. 조절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허기도 되게 크거든요. 그럼요. 사람이 뇌가 이제
사실 배가 고픈 게 아닌데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씹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심리적 허기를 안 느끼도록 네. 만들어진 그래서 측면이 히딩크 감독이 난 아직 배고프다 라고 하시고 이거 드신 다음에 그 말을 취소하셨어요. 피터 저크린스 이거 드시고 한국을 떠나셨다고. 그렇습니다. 아, 배가 찼습니다. 아, 예, 그래요. 먹을 만큼 먹었다.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서 먹을 그러니까 이 저기 독일전 전에 이걸 드셔가지고 우리가 독일전에서 졌어요. 예.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까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고 하셨거든. 그때 네. 어디 그때 맞장구 이제- 치기 어렵네. 자,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김용민 씨가 지지했던 이회창 씨가 네. 경기를 보면 진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네. 그때 2000년 DJ 불패론도 있었어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이겼어요. 경기장만 가면은 맞아요. 네. 다 이겼어. 그래도 미국전에는 또 안 오셔가지고 네. 그때 무승부가 됐고. 근데 이제 독일전은 가셨지 당연히 DJ 불패론 때문에. 그날 전두환을 부른 거야. 전두환을. 전두환만 안 왔어도 건이는 전두환이 월드컵 때 왔어요? 왔었어. 왜? 아, 독일전 때 와가지고 누가 부른 씨발, 거예요? 이거 어? 누가 부른 거야? 아예 또 저기 뭐 지가 온 건가? 그냥 당시에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은 또 저기 다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 새끼가 진짜 오라고 한다고 진짜 오냐, 이 새끼야. 고향이 어디예요? 아, 저는 경북 구미입니다. 구미야, 맞아. 구미인데, 네. 되게 똑같다. 아니 진짜 똑같은 건 이정현.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종상. 아, 저분 뭐 하시나 모르겠네요. 대통령님이 밥을 얻네. 그, 누구야? 궁금하네. 누구한테 전화했죠? 김시곤? 김시곤. 네. 김시곤한테 전화. 아, 좀 봐주시오. 대통령님이 뉴스를 밥을 얻네. 이정현 의원이 시사저널 인터뷰를 잘 안 알려진 인터뷰인데 신당 창당한다는 인터뷰를 몇 달 전에 했었어요. 진짜? 예, 예. 이정현이? 신당을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우파 신당이 아니랍니다. 좌파입니까? 좌파신당? 마크롱 신당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크롱. 예. 프랑스 대통령. 네, 아니, 마크롱은 뭘 닮아서 마크롱이야? 마크롱은 1차원적으로는 극중주의고 근데 마크롱 신당의 그 후보들 보면 아웃사이더 출신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분들 보고 계다. 마카롱 아니에요, 마카롱. 마카롱인데 잘못 받아 적었네. 그 본인이 약간 아직 착각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데 본인이 보수 정당이면서 호남 사람이니까 그렇지. 극중주의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똘끼가 빠지지 않았네. 그런 분이 이제 정운천 형이야. 바른미래당. 자기는 이제 보수면서도 네. 또 전라북도에서 나름대로 털 잡을 수 그나마 그 사람은 그나마 비박이잖아요. 그치. 그나마. 예. 근데 이정현 씨는 아직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그렇게 당선된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든지 하면 다 될 수 있을 광주가 거라는- 아니라 이제 순천. 네, 아니, 전라도 쪽에서 어쨌든 저기 된 게 뭐든지 하면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약간 착각 속에서 빠져 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예. 아니 그 순천 고향인 그 순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정현이 동정표예요. 동정표로 된 거고. 하도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나왔잖아요. 그 계속. 지역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한테 사랑받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2006년 2016년 당시만 해도 여당이었고 네, 그럼 박근혜에게 또 이렇게 총애를 받고 예산 있었고. 폭탄 뭐 이런 얘기하면서 혹시 선거운동 하시는 거 보셨어요, 이정현 의원? 그 자전거. 자전거도 있고 다큐 마을을 3일에 선거운동 2016년 총선 직후에 상영이 됐거든요. 그때 정치인 3명을 따라다녔는데 정세균, 김부겸, 이정현. 그 세 사람은 진짜 최강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와 이정현은 제가 보고 그냥 찍어줘야겠다 저 사람은. 왜냐면 야, 이정현이 그러네.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길거리에 서가지고 이제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막 안경이 이렇잖아요. 예. 그리고 막 차에서 누가 딱 차를 세운 다음에 창 내리면 팍 쫓아가가지고 악수하고 막 와 불쌍해져서 찍겠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정현은 생긴 게 불쌍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김부겸 그 전 장관이죠. 이분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대구죠. 대구가. 네. 근데 아침에 아파트 담벼락을 향해서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네, 맞아요. 담벼락에 대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하죠. 예.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안 됐거든.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보좌관들한테 이 아침에 아파트 벽 뒤에는 아이 젖 먹이는 엄마들, 집안일하는 엄마들, 여성들이 많이 있다. 그때 마침 또 비가 왔어. 똑같네 또. 비가 오는데 혼자 핸드마이크 들고 그 아파트 담벼락 뒤를 딱 얘기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한테 감동 주는 요소만 있으면은 당선 낸다는 거지.
비 오는 대로 가시죠. 아니 비 오는 날 좋습니다. 비 오는 문제가 아니라 좋던데. 이건 사실 근데 빨리 뜯어 고쳐야 되는 건데 일단 선거 운동 기간을 정해 놓는 것 자체가 난센스고요. 예, 그다음에 13일.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것도 금지하는 이제 거. 풀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멀쩡히 집집마다 찾아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뺏기고 밖에 나가서 허공에 대고 좀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운동 기간이 2주, 3주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알려야 되니까 전부 다 유세차 타고 음악 틀어놓고 빰빰빰빰빰빰 하고 다니는데 그거 시끄럽다 그러시는데 그게 다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법 때문에. 그걸 안 하게 하고 예를 들어 누가 지금 출마하기를 마음먹었으면 동네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게 왜 안 돼? 지금 그러니까 뭐까지가 호별 방문이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에 들어가서 구청 사무실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직원들 만나는 호별 방문 선거운동이에요 지금. 거기 걸린 분이 최민희 의원. 최민희 형이 거기에 아니, 걸린 그 무슨 거예요. 호별 호가 있잖아. 호가. 101호, 102호. 그렇지 있지.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시장 골목에 들어가서 시장마다 들어가서 인사하는 것도 호별 방문이에요. 그건 돼요? 그건 또 워낙 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거야. 오. 근데 우리나라 선거법이 이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호별 방문이 옛날에 이제 갈 때마다 해서 뭐 5만 원이고 10만 원 돈 줘 집어주고 이런다 그러는데 요즘 같은 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시대에 돈 한 번 잘못 주다가 영상 찍혀갖고 올라가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런 거는 시민 의식을 믿고 풀어주고 선거 운동 기간도 좀 대폭 확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 선거 운동 몇 주 동안 트럭을 타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저 새끼 왜 저렇게 하나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현행법상 그거 말고는 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정현 의원은 의원이 되고 나면 또 의정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돼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주말마다 마을회관에 가. 그 마을회관에서 의정복하고 그냥 마을회관에서 자버려. 네. 주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게 현역은 가능하지만 똑같은 짓을 예비 후보가 하면 사전 선거운동을 또 걸린다고요. 예. 이것이 제도적으로 좀 미비가 된 것이 뭐 이번에 당장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점들을 좀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당에서 험지에서 당선이 되면 한 방에 그냥 수직 상승하는 그런 효과는 있나 봐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않은 조경태가 민주당 간판으로 3선했나 그랬죠? 그랬죠. 부산에서. 그 뭐 무슨 정치적 무게가 뭐가 있어? 오히려 그냥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다. 그 정청래 의원한테 민주당 최고위원일 때 조경태가 정청래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저 사람은 최고위원이 아니라 최저위원이라고. 그런 비평을 받는 분이 계시고. 어쨌든 뭐 이정현은 뭐 장부터 좀 지지고 오셔야 자, 되지 그러면 않을까? 여기서 한번 예, 우리가 제가 또 여기 표결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정현 또 된다. 이정현 의원이요? 국회의원 또 된다.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될 제가 수 없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석패율 무소속이라서 안 되겠구나. 자, 그럼 주승용 의원 된다. 여수. 수승용 분이요. 의원이요? 어렵다. 여수에 누가 나오죠? 민주당이나. 안정의 전대 누가 예전에- 나오겠죠. 뭐. 네? 안정의 전대 누가 나오겠죠. 국민의당 쪽은 지금 한석도 안 될 수 있다. 박주선. 한석도 안 될 수 있다. 김동철. 한석도 안 될 수 있다. 국회에서 목포에서 어쩌면 박지원인데 박지원 의원이. 박지원도 근데 지금 박지원은 지지율이 지금 저 정의당하고 비슷하대요. 1위는 민주당. 지지율이 안 좋죠. 예.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왜 정동영 쥐고 흔드냐면은 0%야.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0%로 나온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공화당보다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전 그래서 한번 이합집산 할 타이밍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평화당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옛날 올드 국민의당 국민의당 진짜. 그러니까 호남 국민의당 다 모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손학규 정동영 쉽게 얘기하면 손학규 정동영 한 당, 그다음에 정의당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안철수 플러스 비박 한 당, 그다음에 그렇더라고. 친박 우리공화당 한 당. 그럼 비박이 다시 탈당하는 시나리오인가요? 비박이 탈당할지 친박이 할지 모르겠지만 비박이 하겠죠. 비박이 해서 비박 유승민, 가능하죠. 비박 유승민 안철수 한 당, 그다음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김부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된다고 대구에서 봅니다. 된다고 봐요. 근데 TK 전문가. 김부겸의 고민은 자기가 되고 안 되고가 고민이 아니에요. 다 같이 여러 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구에서. 네. 대구에서 김부겸, 홍일학 딸랑 둘이 되면 그 두 사람 또 여의도 왔을 때 고개 못 들어요. 네. 근데 지난번 전 평론가님 말씀대로 TK를 제외한 전 지역은 빚을 다 갚아서 그러니까 분을 풀었기 때문에 다시 자유한국당을 찍을 마음이 생겼는데
TK는 조금 찜찜해서 이번에 한번 민주당 밀어줄까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새로운 지지자로 유입된 사람들이 부산 경남하고는 달리 TK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한번 더 밀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부산 경남은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합니다. 민주당이. 그래요. 네. 그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지방선거 직후에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갑자기 급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패가지고 분이 풀린 거야. 네, 쓰러뜨렸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저울질 해줄 테니까 예, 심지어 충청권도 그런 기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박근혜 석방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느냐 얼마 전에 여론조사 했을 때 이상하게 충청권만 찬성이 더 높게 나왔어요. 물론 샘플이 적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네네. TK에서도 반대가 더 높게 나왔는데 어. 그다음 충청권은 예전부터 해왔던 JP 몰락 이후에 해왔던 저울질 정치를 충청권 주민들 시작할 수 있고 충청권에는 요즘 인물이 있나요? 구간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이완구 저 피닉제 또 나올 거라고. 변웅전 의원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남운동에. 예. 나도 나갈까? 아니 다시 그러면 내 정리 다시 한번. 그 지금 현재 그 정당 구호죠. 총선 앞두고 일종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건데 민주당은 뭐 그대로 있을 것이고 있을 거고. 자유한국당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공격을 받으면서 친박 플러스 대한애국당 쪽으로 찌그러지면 그러면 여기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당으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겠다 생각한 비박과 그다음에 오늘 드디어 목소리 한번 낸 유승민 플러스 안철수 이렇게가 모여서 새로운 새로운 보수를 꿈꾼다는 형태로 해서 그게 한 당. 그건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내 호남 세력이 바른미래당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나오려고 하고 거기 플러스 손학규, 정동영 정도까지 같이 붙어서 지금 정동영하고 박지원은 갈라섰는데 그래도 결국 한 당으로 모인다. 바른미래당. 갈라서는 건 뭐 이해관계가 조정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제 목포의 맹주는 박지원이고 박지원은 민주당의 공천을 안 받을 거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손학규 정동영과 함께 최후를 잘 장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동영 생각인데. 대표는 왜 버티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랑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를 반대하는 바른미래당에 있는 사람들 저쪽으로 붙고 손학규 찬성하면서 자산 50억을 가져가고 그 자산이 50억이에요. 다 합치니까 국고보조금을 해가지고. 국고보조금까지 해가지고 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당의 호남 쪽에 있는 사람이 손학규와 합치면서 손학규를 당수로 뽑는다는 거죠. 저쪽 저 정동영을 버린다는 것이. 정동영 버린다. 네, 정동영을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예요. 네, 그 그림을 제가 얘기 듣고 몇몇 방송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더니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다. 뭐 아니다. 청기누설이다. 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닌 게 아니네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렇게 남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해도 이 헤게모니 전체를 다 민주당에 넘겨주게 생겼거든.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그런데 나는 이게 좀 뭐 호남 계열 사람들은 뭐 별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없어요. 예. 민주당은 안철수 유승민보다도 더 없죠. 예.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저기 누구야 안철수 형은 자유한국당 갈 것 같아요. 나는 만약에 정치를 계속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에 시나리오가 조금 많이는 안 변하고 조금 변한 건데 안철수 플러스 비박하면 그 자유한국당 내 비박은 저는 안철수밖에 지금 현재로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합치면 지금 대선 기준으로 해서 30%가 넘죠 지지율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 30%를 가져본 사람하고 안 가져온 사람하고는 그건 비교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성우형은 제 생각하고 같은 거네요. 자유한국당 간다. 안철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가는지 비박이 나와서 붙을지 이거는 해봐야 하는 싸움인데 황교안하고 안철수가 공존하겠는가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기 조금 빠른 연말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깔아놓고 이제 구경하는 거죠. 구경. 깔아놓고 그 팝콘 각이라고 하는 콩감 재밌겠네요, 진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게 이렇게 크게 뭐 비중 있게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막 던져놓고 나중에 이제 돌려보려고 저는. 걸리면 천기누설이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 틀린 거는 다 지우고. 황교안은 제 생각에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리더십 진짜, 자체가 없어요. 먹히는 리더십이 아니야. 가지고 있던 리더십 80년대 리더십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시대에 먹히지 않고 그렇다면 내부에서 뭔가 만들기는 시간이 촉박하고 그러니까 각기 생존하려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퍼져나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세 분과는 생각이 다른 게 황교안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든 버틴다. 어떻게든. 왜냐? 이거는 그분에게는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생계형 정계 입문을 한 거예요. 돈 없나? 아니 지금 그 과거 정권 털면은 적폐청산하면 아, 황교안 그건 안 불려가나? 다 튀어나오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야당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풀지도 못하고 감히 언급도 안 하려고 그래. 방패막이로서 지금 생계형.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박살이 나니까 그렇지. 자리를 버티고 무조건 갈 거꾸로 것이다. 너무 잘해도 안 되겠네요.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잘하면 또 돋보여가지고 죽여야겠다 이럴 거 아니야. 쟤 죽여 약간 이렇게. 그럼 적당히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적당히 하려고 날 불러 끄면 안 돼.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지금 저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빛 원전 얘기. 공구가 그 커다란 구멍이 157cm. 여기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그 말하자면 그 벽이 만든 벽이 168cm인데 157cm까지 이게 파인 거야. 구멍이 난 거야. 그러니까 11cm 가지고 20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 11cm가 만약에 뚫리면은 바로 방사능이 유출. 전남 영광에서 유출이 되는 거지. 노출이 된 거지. 한빛원전 부실 그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3, 4년 전부터 막 계속 튀어나왔어요. 그 제가 되게 웃겼던 게 벽에서 망치가 나왔어요. 망치가 나왔어. 이게 무슨 수술실에 옛날에 그런 시리즈에 보면 왜 뱃속에. 뱃속에 가위 가위 들어가는 달고. 거 있잖아요. 한빛 원전이 되게 낡은 원전은 아니거든요. 90년대 지은 원전이라서. 아니 89년인가 이제 그러니까 착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6호기까지 있기 때문에 3, 4호기를 김영삼 정권 때 지었을 거예요. 5, 6호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월성 원전이나 이쪽 원전보다는 젊은 원전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제가 오늘 파고들었는데 네.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일단 MB가 지은 겁니다. 아, 현대. 현대건설이. 현대건설에서. 한빛 원전 네. 3호기, 4호기 MB가 만든 거고 아. 현대건설이 만든 게 절반이나 전체 돼요? 절반 정도 되는데 이 한빛 원전 3, 4호기는 그 전에 뭐 고리 원전이 이런 것들은 그 외국 기술과 합작을 해서 했는데 네. 이 한빛 원전 3, 4호기서부터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보니까 지어질 때부터 이 부실공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실공사는 계속 MB가 부실공사했다는 얘기예요. MB가. 근데 보니까 이게 3조 원 공사인데 수익 계약을 했대. 아니 씨발 어디서 아니 3조를 수익 계약을 해. 씨발.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3조를. 그리고 당시 와. 국영 기업인가? 원자력 그 전문가 얘기는 그렇게 해서 받은 건설비 5%는 네. 다 됐어. 인마이스 포켓. 어? 씨발 그 3조에 5%는 얼마예요? 도대체 얼마야? 3조에 5%면은 1,500억. 1,500억. 그걸 또 이렇게 또 인마이 포켓. 80년대 3조야. 80년대. 자, 그런 MB의 작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불안하죠. 네. 그 주변 분들은 진짜 그리고 불안해서 이미 어떡하죠? 방사능이 누출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알 수 없지 어떻게 알아 그걸. 근데 그건 뭐 안에 경보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데 있겠죠. 있는 건데. 불안한 거죠. 방사능이 노출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인근 주민들 소변 검사라든지 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실제로 월성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오줌에서 이제 삼중 수소 네. 이런 게 검출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은근히 그렇게 방사능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도 나오는 거는 있나 봐요. 또 진짜. 그분들 오래 살아서 그럴 수도 있고 월성 원전은 대단히 노후한 원전이니까. 예. 그게 그럼 몸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 역학 조사나 이런 건 기본이고 저는 만약에 저는 사실 핵발전소 반대지만 짓는다면 이주시켜야 돼요. 그러네요. 그렇지. 이주를 안 시키려는 건 전시입니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주시키면 다른 국민들도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발전소는 그 냉각 시스템을 바닷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바닷가에다 짓는 건데.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겁니까? 네. 월성 원전은 뭐예요 그러면은? 월성 원전 바닷가 있죠. 그 월성 원전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네네 경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가깝지 않더라도 물길을 댈 수 있는 데서 물을 바로 옆에 잔뜩 있어요. 퍼써야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 물이 딱 그냥 청정수처럼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밖으로 도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의 가능성이 있고 해서 사실은 되게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생기는 데 중에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러면 그 서울대 원자력공학과가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돼서는 다 아도를 치거든요. 이거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비슷한 예가 기상청은 천문대기학과가 유명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업종은 그 학교 간 또는 뭐 이런 식의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는데 이 원자력 분야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나온 사람들이 다 그냥 차지하고 있어서 이 내부에서 카르텔 구성이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기상청도 가면 모대학 이 기상 천문학과 출신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에서 그 세력들이 항상 싸우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경쟁자를 늘려서 서로 감시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원자력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내부에 지금 한수원 같은 경우는 내부에 보면 뭐 직원들이 부장들까지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다 해먹는 게 되게 공고화된 비밀이 돼 있잖아요. 이런 조직들은 그냥 다 깨부시고 처음부터 만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전 뭐 당장 내일 원자력 발전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과격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검증 시스템이라도 빨리 좀 새로 정비를 해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이야기하니까 마치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있는 것처럼 전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그럴 원전 줄 줄인 아는데 게 없어요. 없어요. 예. 오히려 뭐 만든 것 때문에 에너지 발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다만 국가 운영의 국가 이제 대계에서 방향을 잡은 것이고 비전. 그 방향에 맞춰서 가는 건데 거기에 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같이 드네요. 그것도 MB가 그러면서 대통령 재임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지난 시점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얘기 나오는데 네. 재생에너지로는 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럴 때 뭐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유엔 가서 유엔 총회 가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저는 이 후쿠시마 원전의 그 피해가 뭐 아직 10년 다 돼가는데 이 상황에서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후쿠시마 농산물 이걸 갖고 뭐 2020년 올림픽 올림픽 그때 이제 선수들에게 먹이겠다. 밥을 먹이겠다. 저는 그거를 하나의 어떤 뭐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여러분 압박할 우리가 카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나라인데요. 네. 좆도 불안해요 저기. 씨발 여러분 가면 좆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전 아킬레스건이죠. 세계에다가 네. 후쿠시마의 그 위험성. 가면 씨발 후쿠시마 음식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경기하다가 코피 흘리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까 그러면. 너무 독하고. 아니 씨발 일본이 하는 것보다 뭐 독해 이게. 아니, 말도 근데 안 나는 되는데. 진짜 그거 되게 중요한 쪽이라고 생각해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환일 외교 카드로 쓰면 안 된다고 보는 게 그 문제는 워낙 심각한 거라서 경제 갈등이 풀려도 계속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지난 네.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국제기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러니까 검증하라고 우리가 압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뭐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 잘 모르겠고, 근데 우려는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려가 있을 땐 해소해야 되고, 일본 정부가 자신 있으면 아베가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 먹을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알아? 씨발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솔직히 후쿠시마산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가로 중간에서 바꿔치기 할 수도 그리고 있는 거고. 한국산인지 어떻게 알아? 네. 아베가 한국산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번 선거 때도 그래요? 막판에 불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한국산 그래요? 불고기를. 그리고 2017년에는 중의원 선거 때 한국산 불고기 구워 먹고 이겼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한국산 불고기 먹고 이겼다고. 그래요? 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애호간 건 사실이에요. 그때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인간이 부산에서 특이하네. 낚은 거 먹고 후쿠시마산이라고 구라쳤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아베가 당선됐던 거 두 번도 있잖아요. 네. 2006년도에 한번 집권했고 이후에 금방 네. 물러났다가 2012년도에 당선된 거예요. 2006년도에 집권했을 때 어떤 평가 나오냐면 친한파 의원, 맞아요. 네, 지한파 의원, 친한파 의원, 한국에 대해서 문화를 이해하고 좋아하는 이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바뀐 거야.
또라이지 또라이. 아베가 한국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최초의 일본 총리죠. 또 뭐 유일인가? 참배를 했어요? 하여튼 최초예요. 근데 그날 오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그렇지 이시는데 그 저- 묘한 일이 있었어요. 박정희한테 가서 참배했겠지 뭐. 박정희한테. 그건 모를 뭐 일이죠. 독립지사한테 참배했겠어. 어차피 비가 다 모두 다 모시는 거니까 그 음. 앞에서 했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카드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 안전성 검증 안 되면 우리 아니 저는 카드로 못 쓴다. 이거는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되는 거고 저는 그 안전성 검사하지 않으면 그 올림픽은 보이콧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니. 아니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거는 검증이 돼야지. 그게. IOC에다가 얘기를 해야 네. 되고 제가 진짜 뭐 모든 사람들이 저의 아이디어를 외면한다면 네네. 선수단을 찾아갈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누가요? 선수단을 찾아가서 제가 네. 예, 전 세계를 위해서 마지막 신호라도 보내야 된다. 그래서 개막식 입장할 때 방진복을 입고 입장하는 것으로. 우리는 비록 출전하지만 여기는 위험합니다. 다스베이다처럼. 그리고 이제, 그리고 펜싱 할 때도 방진복 입고 막 펜싱하고. 야구 야구할 선수들 때도. 야구 야구할 선수 때도. 후쿠시마에서 하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 다 방진복 입고 그렇지. 하는 거예요. 레슬링 다 아웃돼. 막 달리다가 다 아웃돼도 어쩔 수 없어. 숨차서 지쳐서 쓰러지고 괜찮네. 예. 뭐 운동복에다가 뭐 정치적 메시지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러지만 안 돼. 방지복 입는 게 지금 방지복이 무슨 정치적 메시지가 있어? 그렇잖아요. 방지복 입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 근데 왜 그들은 검증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뭐 어떻게 거짓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험하긴 위험하구나. 검증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들도 느끼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임박하면 더 불안해 할 거잖아요 사람들은. 네. 오늘 사실 박원석 의원 안 나오셨는데 네. 정의당 내에서 이게 뜨거운 논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김익중 교수님이라고 예, 동국대 의대. 경주의 동국대 의대 그 경주에서 하시니까 또 반핵 운동 많이 하셨는데 김익중 교수님이 정의당 초청으로 강연회를 했는데 이제 김익중 교수 의견은 이 일본 땅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땅이 되어버렸다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 정의당 내에 좀 이과 공과 출신들이 좀 굉장히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김익중 교수가 포퓰리즘 의대 선동이다. 교수인데. 예, 그렇게 또 반박을 하면서 정의당 내에서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일본에서 되고 있느냐 이걸로 굉장히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누가 옳든 간에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그러니까요. 검증을 하면 되지 않을까. 보여줘라 지표로 보여달라.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고. 문제가 있으니까 핵 계속 사찰은 이야기하는 아니고 거지. 방사능 사찰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일본의 약간 적대적인 중국이 하면 되겠네. 약간 왜 중국은 좀 올림픽에서도 좀 강국이잖아요. 이 체육 강국이다 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좀 한중이 해야 함께 되는데 그렇게 뜻을 모으면은 좀- 거의 네. 이슈 커지죠. 네. 힘을 모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예, 중국이 그래서- 빠진다 그러면 어떤 나라 야 우리가 1등한다 메달 순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왜냐면 거의 중국이랑 미국이랑 1, 2위를 다투니까 올림픽에서는 러시아가 옛날에 그런 나라한테 있었는데 가가지고 야 운동하다 코피 흘리고 쓰러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나는 궁금한 게 외국 정상들한테도 뭐 딸기 먹기 하고 뭐 그런다면서. 아 그래요? 그런데 정상들한테? 아베가 이 새끼야, 그놈의 저 웃긴 딸기는 새끼야. 되게 아니 그 진짜. 내가 그 사진을 봤는데 그 방사능 흙을 모아는 그 토지가 있고 그 옆에 또 경작을 하고 있더라고. 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 토지 옆에 그 천으로 다 막아놓고 그 옆에서 경작을 하고 지금 있다. 낙진 있는 지역에 15cm 흙만 걷고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흙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덮어놓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난리가 났을 텐데 이거는 일본의 정치 체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네, 민주주의 제가 여기에 국가 아니에요. 반박하는 칼럼을 오늘 썼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하필이면. 네. 흙 있지 않습니까? 방사능 오염된 걸로 흙을 도로를 깔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잠깐 이슈가 됐다가 덮였어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도 관심이 없어. 언론 통제가 엄청나잖아요, 일본이. 언론 통제를 해도 사람들이 관심 안 갖는다니까. 관심이 없다고요? 자민당 내에 쉽게 얘기해서 자민당 내에 나경원하고 심상정이 같이 있는 거야. 개파 정치다 보니까 네네. 대안으로 하는 민주당은 너무 무능해. 사람들 아예 관심이 없어. 네. 그러니까 자민당만 계속 당선되고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본의 정치 체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제가 체제 문제는 있죠. 근데 이제 김수민 평론가 무슨 글 썼는지 내가 보진 못했지만은 대략 그 김수민 평론가 썼을 글의 내용을 예견해 보자면은 네. 우리처럼 정당이 분화돼 가지고 정당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일본 자체는 사실 자민당 외에는 굉장히 미약한 정당이고 거기서 다수당을 이루어 가지고 집권하기란 참 어렵지만은 네. 그러나 자민당 자체는 어떤 뭐 자유한국당이 우파적 스탠스, 정의당이
저 좌파적 스탠스 또 뭐 그 민주당이 중도 좌파적인 스탠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본 자민당에는 나경원부터 심상정까지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당 안에서 이제 말하자면 여당과 야당, 좌파, 우파 이게 다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파가 나뉜다. 네, 그치. 일본의 민주 정치는 그런 의미에서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장기 집권 부인은 안 해. 부인은 안 해. 이것만 해도 엄청난 진전입니다. 맞아요. 이 네. 얘기 맞고 이게 한국 자유한국당이랑 일본 자민당을 비유하는 거는 비교는 물론이고 비유도 저는 맞지 않아요. 자한당은 일본 자민당에 비해서 형편없는 당이에요. 자민당 내에는 오랫동안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정책 기조가 있고 네. 아베도 임금을 계속 올리라고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로 그 소득주도 성장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독재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이 스웨덴은 거꾸로 좌파 쪽 3인당이 옛날에 44년을 장기 집권했거든요. 근데 그 3인당이 뭘 했냐면 우리가 좌파라고 생각하는 그 정책만 한 게 아니라 산업 합리화, 구조조정 네. 이런 우파적 과제까지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정당은 좀 장기 집권을 할 수밖에 없는. 네네네. 네. 그 양쪽을 저는 다- 이제 자민당이 독주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야당이 너무 무능해요. 너무 예. 민주당이 너무 무능해요 일본에서. 그래서 여기 한국의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는 난 그래서 그 일본 자민당의 사례를 보면 네. 그 사람을 이 따라가야 안에서 된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색채의 그 군집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진짜 뭐 굉장히 좌파적인 스탠스도 있고 우파적인 스탠스도 있고 그런 뭐 중도적인 스탠스도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그 큰 지붕 아래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그래서 건가? 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에서 네. 대한민국 중심 정당이 되겠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낸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거기에 참고 사례로 일본 자민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을 일컬어서 전에 그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가 자민당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카멜레온 정당. 카멜레온 정당. 뭐 상황에 따라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정당. 자민당 내에서도 그러면 그 헌법에 대한 그 개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맞죠. 예,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어요. 않겠네. 일본 선거제도가 얼마나 골 때리냐면은 네. 우리는 도장 찍잖아요. 네. 이름 써요. 이름을 써요? 이름을 써요. 오. 이름을 쓰는데 이제 한자로 쓰잖아. 예. 조금 이렇게 맞아. 막 어려우면은 틀려. 그러면 이거는 아니야 무효표야. 그래요?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누를 한자를 써서 안분표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지 한 지역구에 아베 A가 나오고 아베 B가 나오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름을 쓰잖아. 이름 쓰는데 아베 A로 쓰든 아베 B로 쓰든 이렇게 써야 돼. 네.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아베라고 써. 그럼 무효표가 되잖아요. 무효표라고 하지 않고 따로 모아놔. 네. 그런 표들을 모아놨다가 네. A와 B가 득표율이 A가 1000표, B가 500표 하면은 이 무효표가 되는 것을 그렇게 나눠서 줘. 2대1로. 아 진짜? 이게 안분표 제도가 지금도 되고 있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히네. 호텔이죠. 기가 막히네. 네. 그러니까 일본 선거제도가 이렇게 그래서 젊은 그 진출하려고 하는 이제 신인 세력을 한자를 안 쓰고 히라가나 자기들이 쉬운 걸로 그걸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제도만 봤을 때도 되게 후진적이야. 그리고 주관식이네. 어느 정치 가문에서 누가 나왔느냐? 아베나 고이즈미나 다 저 정치 그 유명 정치 가문에서 나온 세습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저 2세 3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봉건적이에요, 굉장히. 성은 아버지 거 따르면 그럼 되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냥 다른 거 아니고 그 가족 이름을 쓰는 거야 그냥. 요즘 아무래도 고이즈미 아들이 또 좀 그렇지. 떠오르고 있다고 네, 일본에서 지금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베 대항마. 예, 그렇죠. 그렇게들 움직여지는 굉장히 봉건적인 정치 체제예요. 그렇군요. 안 바뀌지. 몰랐습니다 제가. 네네네. 약간 섬나라가 그런 특징들이 또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영국하고 일본 좀 비슷한 측면이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영국도 지금 좀 맛이 갔어요. 정치 체제나 이런 것들이. 그 저기 뭐 그것도 스트롱맨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영국에서 모르죠. 이번에 총리 바뀐 거 브렉시트 성애자가 당선이 됐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브렉시트 성애자가. 예. 오. 그거 바뀌었잖아요. 브렉시트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더니 또 브렉시트 그러니까 성애자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 기사로 접해가지고.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민주주의 지수라는 거를 점수 매겨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한국 사람들 알았으면 좋겠는 게 한국이 21위예요. 21위고 이제 일본이 22위입니다. 이게 두 나라가 이제 그럭저럭 근데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돼 있긴 한데 그럭저럭 민주주의 하는 나라고
그리고 미국, 프랑스보다 한국, 일본이 점수가 더 높다는 거. 이거는 좀 자랑스럽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 자치가 잘 되어 있고 뭐 이런 저런 측면들이 포함돼서 민주주의 점수가 높긴 한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선거 자체의 풍토나 자민당의 장기 집권한 형태로 봤을 때는 사실은 건강한 민주주의로 보이진 않고 그렇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요즘 와서 좀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워낙 뭐 요동을 치는 거라서 그렇긴 하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에 있는 다이나믹이 일본은 없다는 점, 저 이제 그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반일 논쟁이 거세게 불붙고 있고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다들 분노해서 같이 참여하시고 있는 것은 전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목소리들이 일본 내에 민주주의 세력들, 일본 내 사회 운동을 하는 세력들하고의 연대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전 같이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들, 이 민주주의를 전파해줘서 아베의 일당 독재를 깰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전 가장 큰 승리를 가져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고 아까 전에 영국 얘기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이제 보리스 총리가 당선이 됐는데 이게 트럼프 못지않은 그 헤어스타일 일단 둘이 똑같고요. 비슷해요. 보리스 존슨. 예, 그럼 이유야. 네, 보리스 존슨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방식을 쫓아간 포퓰리스트라는 점에서 거기도 뭐 이렇게 바람이 불던 저렇게 바람이 불던 마구 불어제낄 거라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만 신사야. 어떡하지 이거?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스트롱맨으로 국민들이 만들어주려고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사건이죠. 한 정당이 한국 압승을 정당이 그냥. 과반 득표를 한 거는 초유의 사건이거든요. 그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도 이게 지방선거지만 국제 정세에 조응하는 어떤 흐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내년 총선은 그럼 어떻게 해? 이것도 조응된다고 봐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냐하면 틀리면 놀릴 거거든요. 과거로 평가하는 분이에요. 문재인 예, 대통령이 이런 신사라고 얘기하죠.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정봉주 의원이 옛날에 얘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교육부 장관이 청와대 들어와서 찡얼찡얼 될 때 비서실장 하고 있을 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진짜 이러면 교육부 장관 못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못하시겠어요? 그럼 못 벗으세요. 샤프나 쉐요. 예. 예.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훨씬 더 실감이 나네. 좀 그렇게 못하겠고. 하여튼 벗으세요. 그 씨발 샤프냐고 말지. 이 씨발 그 자리에 앉았어. 어? 뭐 하는 겁니까? 네, 그랬던 이거 사람이 극우 유튜버들이 5분만 따가지고 문재인 녹설파 부하 나오겠네. 직원들에게 갑질 뭐 이런 거 나온다. 직접 가서 들은 김용민이 성대모사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자막까지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 대통령이 했다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일본 논쟁도 보면 뭐 조국 수석의 SNS가 과도하다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그게 되게 웃기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그저께까지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신문 뉴스 검색을 하면요 6,900건 정도가 검색이 됩니다. 근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건 청와대 수석이에요. 네. 수석이 아니면 그 이름 못 붙여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언론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나오면 그거는 청와대 수석이 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은 닥치고 있으라며. 예? 닥치고 있고 대통령만 말씀하시고 대변인만 말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도 그렇고 언론의 주장도 그렇고. 근데 6,900건의 청와대의 그러니까 수석이 입을 열어서 나온 기사가 6,9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언론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름을 알아도 되지만 너희들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아 그러네. 그 수석이 나한테는 얘기해줘서 내가 보도하는 건 되지만 왜 직접 얘기를 하냐. 이게 신경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의 SNS가 청와대 내에서 상의가 되지 않고 혼자 당 내부나 청와대 내부에 총질하는 SNS라면 그거 잘라야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 협의가 됐고 그리고 그 발언의 수위가 다 조정됐다고 보거든요. 뭐 간단한 대로 본인 목숨 걸고 있는 그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저렇게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 문제에 대해 저렇게 단호하게 했던 건 왜냐?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톤을 맞춰서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신사가 아니다 이것도 따가는 건가? 예. 신사 외에도 이게 강한 점이 있고 그런 강인한 점을 보여준 거고 그래서 조국 수석의 SNS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언론이 자기들이 쥐고 있던 하나의 권력,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로 쓸 수 기사를 단독으로 쳤던 능력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가지고 그 국민 여러분들이 같이 이거 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건 저는 사실 동의가 어렵다. 정치인들이라면 청와대 참모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의원과 교류하는 속에서는 당연히 할 얘기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홍준표가 그때 대선 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주변이 다 스트롱맨인데 나도 스트롱맨이니까 내가 돼야 한다. 홍준표가 대통령 될 때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네, 풀어냈어요. 그 양반 여린 사람이라서. 여린 사람 맞아요. 오히려 여려요 그분이. 여린 사람입니다. 한눈에 보여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되게 여린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여린 면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좋은 표현인가? 여리던. 그 이제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 외유 내강을 할 수 있는 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예. 그 홍준표가 이제 급하게 경남지사 사퇴하고 대선 출마했잖아요. 마지막 퇴임식 하는데 이제 퇴임사를 하면서 이제 여기 뭐 창원이죠. 경남도청을 떠나는데 이 근처에 이제 저희 자기 부모님 묘소도 있고 하니까 자주 내려오겠다. 그 얘기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울었어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저 본색이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 컨셉이군요. 그러면 어떻게 좀 네. 세게 보이는. 아니, 위약입니다, 위약. 정두원 의원도요. 제가 필름을 찾아봤는데 2011년인가 10년인가 그쯤에 하도 저 이상득한테 덤볐다가 고초를 당했잖아요. 네. 내가 얼마나 그 힘들은 줄 아세요? 울었다고 했어. 그런 게 영상이 있었어요. 아니 운다고다 그러면 요번에 뭐 김성태 의원도 그러면 뭐 여린 사람입니까? 김성태 의원 또 제가 봤을 때 이 중심이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먹고 살자고 저러는 사람 같아요. 그 진짜 스트롱맨은 누구라고 봅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일종의 스트롱맨이라고. 오히려? 오,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심히 굵어야 돼요. 네. 스트롱맨은. 저는 약간 이낙연 국무총리도 좀 스트롱맨인 것 같다라는. 약간 이낙연 맹혈적인 국무총리는 이런 네. 지켜가는 모습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우리 모습. 최유한 평론가 보시기에 정치인 중에 네. 스트롱맨. 저는 여성 정치인들 중에 스트롱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요? 전 박영선 의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분도 내가 봤을 땐 약한 면이 있어요. 그 그래요? 맞죠? 맞죠? 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면 그 누님도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제 그 자신의 근데 잘 우시잖아 또. 잘 우시지. 예. 그 우는 거 봤어요? 필리버스터 할 내가 때. 봤어 우는 거. 근데 우는 거하고 그 중심이 강한 거하고는 전혀 그, 다른 그, 거예요. 그 뭐 누님이 그렇게 싸움은 진짜 잘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 자체로 스트롱맨이 아니야. 우는 게 이게 아니야. 내가 맞아. 진짜 필리버스터 때 이렇게 그랬어요. 이러시는 분이에요. 약간 도끼를 푸는. 맞지 형님. 여러 경우가 있겠죠. 예. 예. 그래. 그때도 저는 하여튼 정청래 여전까지 여전까지 지금 의심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 하기 그 어렵습니다. 누님이 예. 그 누님이. 지역구 여기 역할이 이쪽에 있었을 있어요. 것이다. 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 중에서 뭐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저 김용민이까지 포함해서 스트롱맨이 누구라고 했어요? 심상정 의원 약간 스트롱맨 아닙니까? 스트롱 우먼이겠네요. 나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잘 몰라서 오히려 잘 몰라서.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스트롱맨. 없는 것 같은데. 이낙연, 전 이낙연 총리. 예. 황교안. 전부 스트롱맨 캐릭터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잘 어울리지 않나. 예. 근데 저는 이재명 지사도 좀 여린 사람이라는 게 잘 보여서 실제로 그 장면을 포착한 적도 있고. 저기 황교안 대표는 전 스트롱맨이 아니라 나이롱맨이라. 저 죄송한데 이 대화에서 빠지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친왕 세력이다. 친왕. 그렇게 하면 나이롱 빤스 이렇게 되나? 알겠습니다. 자, 정치부심 다음 주 쉽니다 저희가. 쉬고 한 주 뒤, 그러니까 8월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변함없이 8시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유한 평론가.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예. 진짜. 네, 나중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황현희 씨, 김성회 소장님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